아버지 유언이 공개되던 변호사 사무실. 저는 상속 안 받겠습니다. 막내딸 강유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떨어지자 형제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30년간 이 집안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그녀가 단 한 문장으로 가족 모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아버지의 유산 450억. 그 돈을 둘러싼 가족들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진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집안이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렸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강유진은 장례식장 복도 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식은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치마가 무릎을 덮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강일수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빈소 안에서는 조문객들이 오가며 인사를 나누었고 유진의 오빠와 언니들은 슬픔보다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힐끔거리고 있었죠. 유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첫째 오빠 강민석은 아버지 회사의 상무로 언제나 권위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둘째 언니 강서희는 대기업 임원과 결혼해 화려한 삶을 살았고 셋째 오빠 강태윤은 사업 실패 후 아버지에게 손을 벌려온 지 5년째였죠. 그리고 막내인 유진. 그녀는 집안에서 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대학도 지방사립을 나왔고 변변한 직장도 없이 계약직 디자이너로 근근히 살아왔거든요. 유진아, 너 거기서 뭐해? 민석 오빠가 복도로 걸어 나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오빠를 바라봤어요. 그냥 좀 쉬고 있어요. 빈소에 사람들 많은데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넌 맨날 구석에만 처박혀 있냐? 민석은 말을 던지고는 다시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대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그녀는 늘 부담이었고 실패작이었죠. 오후 3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직원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개봉하기 위해서였죠. 형제들은 재빨리 장례식장 상담실로 모였습니다. 유진도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개봉 전에 말씀드리지만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유류분 청구를 제외한 모든 상속사항은 이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민석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빨리 진행하시죠.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흰 종이 몇 장이 나왔고 변호사는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고인 강일수는 본인의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첫째, 회사 지분 60% 및 본가 부동산은 장남 강민석에게. 둘째, 서초동 아파트 및 현금 50억은 장녀 강서희에게. 셋째, 용인 상가 건물 및 현금 30억은 차남 강태윤에게. 민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희도 안도한 표정을 지었고 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넷째, 막내 강유진에게는 현금 5억 및 경기도 소재 임야 일부를 상속한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거든요. 아버지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유진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성과를 내도 아버지는 무관심했죠. 5억이라는 돈도 형제들에 비하면 푼돈이었습니다. 뭐야, 5억? 태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받을 게 있으니 다행이지. 넌 뭐 한 것도 없잖아.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민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조건이요? 네. 고인께서는 유언장에 특별 조항을 추가하셨습니다. 상속을 받는 모든 자녀는 막내 강유진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 재산을 정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강유진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모든 상속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된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고 서희는 눈을 크게 뜨며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태유는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진이가 포기하면 우리도 못 받는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민석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저도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인께서 이 조항을 여러 차례 확인하셨고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작성하셨습니다.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유진이가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에게 쏠렸습니다. 유진은 그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석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 당연히 받을 거지? 5억이면 내가 평생 모을 수도 없는 돈이잖아.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빠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죠. 서희가 다가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언니 말 좀 들어봐. 아버지가 너한테 준 거잖아. 당연히 받아야지. 태윤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유진아. 우리 가족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유진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생각? 뭘 생각해? 이건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시간이 필요해요.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저 애가 감히. 유진은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늘 투명 인간이었어요. 누구도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그녀의 손에 선택권이 쥐어진 겁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형제들은 그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유진은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유진은 오랜만에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3층.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겨울 찬바람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유진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20통도 넘게 쌓여 있었죠. 모두 형제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유진아, 언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유진, 오빠다. 빨리 답 좀 해. 시간 끌지 말고. 야, 강유진, 장난 그만 치고 연락해. 진짜 화낼 거야. 유진은 문자를 읽으며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곧 굴복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어차피 유진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고층 아파트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답을 주지 않았어요. 형제들의 조바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석은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서희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태우는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를 받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도대체 저 애가 뭘 원하는 거야? 민석은 서희와 태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세 사람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이러다 진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서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겼어요. 유진이 원하는 게 뭐겠어? 돈이겠지. 그럼 더 줘? 태윤이 물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냐. 섣불리 주면 더 요구할 거야. 일단 회유해 봐야 해. 어떻게? 직접 찾아가자.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야. 세 사람은 그날 저녁 유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 계단을 올라가며 민석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진짜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 몰랐어. 한 번도 안 와봤잖아. 서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유진의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유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죠. 왜 오셨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석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인데 얼굴도 못 보겠어? 들어가도 돼?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옷가지가 널린 방. 서희는 코를 찡그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유진아, 여기서 어떻게 살아? 좀 넓은 데로 이사하지 그래. 돈이 없어서요. 유진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유진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아버지 유산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이상한 조건을 달아놨잖아. 솔직히 우리도 당황스러워. 유진은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도 받고 너도 받고 다들 행복한 거지. 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진의 말에 태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장난해? 5억이면 내가 평생 벌지도 못할 돈이야. 그걸로도 모자라. 유진은 태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빠는 30억 받잖아요. 그걸로도 모자라요? 태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서희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유진아, 오빠 말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할게.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자. 사과요? 유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한테 한 것들 다 사과할 거예요? 민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 어렸을 때부터 이 집안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아무도 제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고 아무도 제 학교 행사에 오지 않았죠.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알아서 대출받아야 했고요. 서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바빴잖아. 바빴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골프 치러 다니느라 바빴죠. 유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 지금 우리한테 뭐라는 거야? 내가 뭘 잘했다고? 전 아무것도 잘한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았을 뿐이죠. 근데 오빠들은요? 민석 오빠는 회사 돈 횡령한 거 아버지가 덮어준 거 알아요? 서희 언니는 남편 몰래 도박하다 빚진 거 아버지가 갚아준 거 알고요? 태윤 오빠는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할 뻔한 거 아버지가 합의금 내준 거 알고 있어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은 유진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유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 다 알아요.
아버지 서재에서 서류 정리하다가 다 봤거든요. 오빠들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은 짐을 지웠는지. 민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숙였고 태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유진은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주셨어요. 제가 아파서 병원비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회사 취직하려고 도움 청할 때도 아버지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으셨죠.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전 평생 혼자였어요. 유진은 문을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민석이 다가와 유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너 진짜 이러는 거야? 내가 포기하면 우리 다 끝나는 거야. 유진은 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미친. 민석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서희가 급히 그를 말렸어요. 오빠,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세 사람은 결국 유진의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태윤이 이를 갈았어요. 저에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어요. 유진을 어떻게든 굴복시켜야 한다. 그날 밤 유진은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답을 주지 않았고 형제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어요. 민석은 회사 이사회에서 지분 이전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서희는 남편에게 상속 지연 사실을 숨기느라 전전긍긍했죠. 태윤은 빚쟁이들의 독촉이 심해지자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을 하나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하던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밑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죠. 오빠, 밖에서 얘기 좀 하자. 태윤은 유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진은 항의할 틈도 없이 편의점 밖 주차장으로 끌려갔어요. 태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제발 부탁이야. 무슨 부탁이요? 나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아.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애들 학교까지 찾아왔어.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유진은 태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상속만 받아주면 내가 돈 받아서 빚 다 갚을 수 있어. 제발. 태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전 오빠가 왜 그렇게 빚을 졌는지 알아요. 도박이잖아요. 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어쩌다가요? 5년 동안 카지노 드나들며 몇 억을 날렸는데 너 어떻게 그걸? 아버지 서재에 오빠 신용불량 기록 다 있었어요. 오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쳤는지도요. 태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냥 죽으라고? 오빠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전 도울 수 없어요. 유진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태윤이 그녀의 손목을 세게 붙잡았어요. 야, 강유진. 너 지금 정말 이러는 거야? 내가 우리 가족 다 죽이려고? 손 놓으세요. 안 나. 내가 대답할 때까지 안 나. 태윤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손 안 놓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태윤은 이를 악물며 유진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유진은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을 마친 뒤 집으로 향했어요. 태우는 주차장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봤죠. 그날 밤 민석과 서희, 태우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석의 집이었어요. 고급 아파트 거실, 비싼 가구들 사이에서 세 사람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희가 물었어요. 무슨 방법? 유진이 약점을 찾는 거야. 약점? 그래. 저 애도 사람이야.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람 뒤져보면 다 나오는 거 있잖아. 서희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그게 괜찮은 건가? 괜찮고 말고가 어디 있어. 지금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민석은 다음 날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유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이틀 후 탐정으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강유진 31세. 현재 광고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로 근무 중. 과거 신용불량 경력 있음. 3년 전 대출 연체로 신용등급 하락. 민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거야. 뭐가? 서희가 물었어요. 민석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진이 빚이 있어.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갚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압박을 넣는 거지. 빚쟁이들한테 정보를 흘리는 거야. 유진이가 곧 큰돈 들어온다고. 태윤이 씩 웃었습니다. 그럼 빚쟁이들이 유진이한테 달려들겠네. 그렇게 되면 유진이도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빚 못 갚으니까. 세 사람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며칠 후 유진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강유진 씨죠? 저희 대부업체인데요. 씨가 곧 큰돈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대출금 일시 상환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돈을 받는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죠?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안으로 갚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곳에서. 유진은 이 모든 게 형제들의 짓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저녁 유진은 집 앞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요즘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손이 갔어요. 하늘은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유진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로 날 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담배를 끄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앤 파트너스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상속 관련해서요. 전화를 끄는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상속 전문 변호사 정우성은 30대 후반의 냉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진을 사무실로 맞이하며 차분하게 물었어요. 어떤 문제로 오셨습니까?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이에요. 여기 특별 조항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정우성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흥미롭네요. 이런 조항은 처음 봅니다. 유효한가요? 네, 유효합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법적 형식도 갖춰져 있습니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정말 전부 기부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요. 형제들이 이걸 막을 방법은 없고요. 정우성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본 상속 재산은 기부될 겁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상속 포기를 고려 중이신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제가 포기한다면 형제들이 저한테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니까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제가 협박이나 위협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증거만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상담을 마친 유진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계획을 정리했어요. 녹음을 해야겠어. 형제들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때 그들의 협박과 위협을 모두 기록해 두는 거였죠. 며칠 후 예상대로 민석이 다시 유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유진은 문을 열어주며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또 무슨 일이세요? 유진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민석은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나 요즘 회사에서 진짜 힘들어. 이사들이 나한테 지분 이전 언제 되냐고 매일 묻고 거래처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게 제 문제인가요? 문제지. 내가 상속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버티는 거야? 유진은 팔짱을 끼고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전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에요. 권리? 무슨 권리?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이 집안에서 뭘 한 게 있어?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얹혀 산 거잖아. 그래서 5억밖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5억도 많아. 내 주제에. 유진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주제요? 그래. 넌 이 집안의 부끄러움이야. 변변한 학교도 못 나오고 변변한 직장도 없고 그런 주제에 지금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해? 오빠 말대로라면 저 같은 사람이 왜 이 집안에 필요했죠?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유언장에 제 이름을 넣었을까요?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는 끝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변호사도 그렇게 확인했고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유진아, 마지막으로 말할게. 이번 주 안으로 상속받겠다고 해. 안 그러면요? 후회할 거야.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아니야. 경고지. 민석은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유진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됐죠. 그날 밤 유진은 녹음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문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고 그들은 유진을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강유진 씨죠? 네, 그런데요. 저희 채권 추심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대출금 상환건으로 연락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요.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러시는 건가요? 상환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언제 갚으실 건가요? 곧 갚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출근 시간이라. 그럼 퇴근 후에 사무실로 오세요. 안 오시면 매일 여기 나올 겁니다. 남자들은 명함을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유진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이미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상사는 유진을 불러 따로 면담을 했죠. 유진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좀 조심해 주세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녀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껴야 했어요.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빚쟁이한테 쫓기나 봐. 그러게. 맨날 조용하더니 뭔가 있었네. 유진은 칸 안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모든 게 형제들의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퇴근 후 유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또다시 누군가 그녀를 불렀어요. 강유진 씨?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법무법인 대안에서 나왔습니다. 민석 씨 대리인이고요.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민석 씨께서 유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명예훼손이요? 네. 유진 씨가 민석 씨의 과거 비리를 타인에게 유포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증거가 있습니다. 며칠 전 통화 녹음 내용이요. 여자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자신과 민석의 대화 중 일부가 왜곡되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민석의 횡령 사실을 퍼뜨렸다는 식으로요. 이건 조작이에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조만간 소환장 받으실 겁니다. 여자는 돌아섰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회사, 빚쟁이, 그리고 이제는 소송까지. 형제들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죠. 유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유진은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어주고 계신가요? 유진이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형제들이 빚쟁이까지 동원해서 압박하고 거짓 고소까지 하다니. 참 가족이라는 게 때로는 가장 잔인한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과연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어떤 반격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정우성 변호사는 유진의 전화를 받고 즉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진은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그녀를 맞이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진은 지난 일주일간 겪은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빚쟁이들의 압박, 회사에서의 소동, 그리고 민석의 거짓 고소까지. 정우성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명백한 협박과 명예훼손이군요. 녹음 파일 있습니까? 네, 여기요. 유진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녹음을 들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후회할 거야. 경고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역고소 가능합니다. 역고소요? 네.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는 겁니다. 게다가 채권 추심 업체를 동원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유진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승산은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상속 포기 의사를 공식화하는 겁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유진 씨가 가장 강력하게 가진 카드는 바로 상속 포기예요. 그걸 공식화하면 형제들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근데 그럼 저도 돈을 못 받잖아요. 5억 때문에 평생 이런 스트레스 받으며 살 건가요?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자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좋습니다. 제가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건도 같이 진행할게요. 유진은 사무실을 나서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이 컸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형제들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일주일 후 상속 포기 공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동시에 유진은 민석, 서희, 태윤을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어요. 소식은 빠르게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민석은 회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속 포기 공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를 포함한 형제분들이 고소당하셨습니다. 민석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강유진 씨가 상속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은 유언장대로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됩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서희와 태윤에게 연락했어요. 당장 내 사무실로 와. 1시간 후 세 사람은 민석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서희는 울먹이고 있었고 태윤은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미쳤어. 진짜 미쳤다고. 이제 어떡하냐고. 난 빚쟁이들한테 죽을 거야. 민석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회사 지분도, 부동산도, 현금도 전부 날아간 거죠. 유진이 그 자식? 진짜? 태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민석 상무, 오늘 긴급 이사회 소집합니다. 즉시 회의실로 오시죠. 알겠습니다. 민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사들은 이미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상무님,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회사 지분 이전이 무산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의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상무님의 입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상무직에서 해임하겠습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결정사항입니다. 짐 챙기시죠. 민석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30년 직장 생활이 한순간에 끝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죠.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사진을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던졌어요. 액자가 깨지며 유리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희는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50억이 날아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당신 도박빚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갚아준 거 알아? 3억이야, 3억.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난 당신 믿고 회사 대출까지 받았어. 이제 그거 어떻게 갚아?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서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유는 집에서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돈 언제 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기다리긴 뭘 기다려.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남자 하나가 태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빚쟁이들이 나간 후 태윤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유진이를 찾아가야 하나? 아니면 그는 주먹으로 소파를 쳤습니다. 한편 유진은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손에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성 변호사였죠. 유진 씨, 형사고소건 접수 완료됐습니다. 곧 수사 시작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유진 씨 아버님이 생전에 작성하신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 원장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는데 상속 포기 시 공개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유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편지요? 네.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진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편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진은 정우성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그녀를 맞이하며 흰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아버님이 남기신 편지입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죠. 유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뜻이겠지. 아빠는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았단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없는 아이였으니까. 아빠가 너에게 미안한 게 많아. 평생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내 형제들처럼 사랑해주지도 못했지. 사실 아빠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 단지 표현할 줄 몰랐을 뿐이지. 내 엄마는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났단다. 아빠는 그때 너를 원망했어. 왜 엄마 대신 내가 살아남았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너는 엄마를 닮았어. 착하고 조용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하지. 그래서 아빠는 더 너를 볼 수가 없었어. 너를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거든. 아빠가 유 원장에 그런 조항을 넣은 이유는 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 그들이 정말 가족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돈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지. 그리고 너에게도 선택권을 주고 싶었어.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던 내가 마지막만큼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길 바랐단다. 유진아, 아빠는 너를 믿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가 원하는 삶일 거야. 돈보다 중요한 건 자유고 자존심이란다. 그걸 잊지 마. 사랑한다, 내 딸. 아빠가. 유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정우성 변호사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버님이 정말 깊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유진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방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유진 씨 형제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는데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어요. 무슨 사실이요? 민석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금액이 상당해요. 10억 이상.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억이요? 네. 그리고 서희 씨는 남편 명의로 대출을 여러 건 받았는데 그걸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태윤 씨는 아시다시피 사기 전과가 여러 건 있고요. 유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다들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 그냥 그들이 저를 괴롭히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괴롭힐 수 없을 겁니다. 법이 유진 씨 편이니까요. 유진은 사무실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날씨였죠. 며칠 후 민석은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였어요. 그는 조사실에 앉아 형사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회사 자금 10억 2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건 맞습니까? 그건 업무상 필요한 거였습니다. 업무상 필요? 그 돈이 전부 도박 사이트로 송금됐는데요.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민석 씨,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증거는 다 나와 있어요. 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서희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편 명의 대출건과 도박 관련해서였죠. 그녀는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도박 사이트 거래 내역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총액이 3억 7천만 원이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서희는 조사실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 사건들이 전부 재조명되며 추가 피해자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는 구치소에 수감됐고 면회도 끊겼습니다. 세 사람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석은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어요. 서희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했죠. 태윤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사이 유진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직접 차렸어요. 자본금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됐죠. 어느 날 유진은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디자인을 수정하던 중 문이 열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서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유진아.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은 당황했어요. 언니 일어나요. 제발. 경찰에 선처 부탁 좀 해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유진아,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 유진은 서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이 없었어요. 가족이요? 언니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나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건 알면서 왜 그랬어요? 왜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서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전 더 이상 오빠들이랑 언니랑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서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의 스튜디오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클라이언트가 늘어나며 수입도 안정적으로 들어왔죠. 유진은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작업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퇴근길에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조용한 묘지였어요.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아버지 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유진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 읽었어요.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알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오랫동안 아버지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엄마를 빼앗아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아버지도 힘드셨던 거네요. 유진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전 자유로워요. 오빠들한테도 돈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바라셨던 거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마지막 선물. 그녀는 묘 앞에 꽃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걸어 나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 사이 민석과 서희, 태우는 각자의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유진을 찾았지만 유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교도소로 이송되며 모든 것을 잃었죠. 서희는 이혼 소송에서 졌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고 서희는 빈손으로 집을 나와야 했어요.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집은 매각된 상태였습니다. 서희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죠.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태우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썼어요. 유진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유진아, 형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는 평생 너를 무시하고 괴롭혔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았어. 너는 우리 중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 돈도 권력도 없었지만 자존심과 용기가 있었지. 나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한 짓들을 후회하고 있어. 내가 날 용서해 주길 바라지는 않아. 다만 내가 행복하길 바라. 정말로. 형이. 편지는 유진에게 배달됐습니다. 유진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죠. 몇 주 후 유진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기부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법인 이사장이 직접 유진을 만나고 싶다고 했죠. 유진은 법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사장은 60대의 온화한 표정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유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일수 회장님의 기부 덕분에 저희 법인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회장님이 생전에 유진 씨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어요. 유진은 놀랐습니다. 저에 대해서요? 네. 회장님은 유진 씨가 가장 착한 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이사장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기부하신 재산 중 일부를 유진 씨 명의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이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학재단이요? 네. 회장님은 유진 씨가 그 일을 맡아주길 바라셨어요.
물론 급여도 지급됩니다. 유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유진 씨라면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제 그녀는 디자이너이자 장학재단의 이사가 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녁 유진은 스튜디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로. 1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장학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그녀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유진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유진은 재단 사무실에서 장학생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10명 남짓한 학생들이 모여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유진 선생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한 학생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유진은 학생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한때 자신도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유진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1년 만에 출소한 상태였고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유진아. 유진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왜 왔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민석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너를 괴롭혔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깨달았으면 됐어요. 이제 가세요. 유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석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오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오빠가 저한테 한 짓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근데,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하지만 그건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빠 스스로 찾아야 해요.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문을 열었어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민석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며칠 후 유진은 서희로부터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희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유진을 만나자고 했고 유진은 조심스럽게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희는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그녀는 유진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보고 싶었어? 언니도 잘 지내요? 응.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 서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지금 식당에서 일해. 아침부터 밤까지. 피곤하지만 뭐.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그래도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응.
이제야 일한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예전엔 돈이 그냥 생기는 줄 알았거든. 서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아,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가 너무 못됐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고마워. 그래도 이렇게 만나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너는 행복해?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다행이다. 정말로. 서희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가볼게. 일 시간 돼서. 언니 조심해서 가요. 서희는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유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유진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1년 전 원룸을 벗어나 이제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자유고 자존심이란다. 그걸 잊지 마. 유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어요. 그녀는 돈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지켰죠.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장학생 신청서가 쌓여 있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죠. 가난, 아픔, 역경.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 회의를 준비했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형제들과 얽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죠. 그날 저녁 유진은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전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빠들도 언니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그게 아버지가 바라셨던 거죠?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다는 걸. 유진은 일어서서 묘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걸어 나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갔죠. 유진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뒤에 남겨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였죠. 유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은 핸들을 잡고 천천히 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강유진이라는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는지 보셨죠? 그녀는 돈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유와 자존심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돈을 택할 것인가, 자존심을 택할 것인가, 가족의 압박에 굴복할 것인가, 내 길을 갈 것인가. 유진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유진처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현실은 더 복잡하고 돈이 필요한 순간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는 게 가장 큰 승리라는 것. 유진의 형제들은 돈을 위해 모든 걸 걸었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반면 유진은 돈을 포기했지만 진짜 소중한 걸 얻었어요. 자유, 평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유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돈은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가 더 큰 힘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